이따 P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이제 있을 텐데요. 먼저 우리 학우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을 뛰고 있고요. 베트남 중부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38선 같은 북위 17도 선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그 북위 17도선 그 관광을 갈 텐데요. 여러분들하고 소중한 통일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명구 선생님 출연하셨는데 지금 선생님 박수 소리 들리시죠? 우리 한 80여 학우인데 여기 지금 앞에 앉아 있어요. 다들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이렇게 다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우리 아까 소개 잠깐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5,000km를 마라톤 뛰시면서 이 글을 쓰신 책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시지 않아요? 지금도 글을 쓰고 계십니다. 오전에 뛰시고 오후에 쉬시면서 이 몸을 릴락스 하시면서 이 글을 계속 쓰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유럽 편, 그 다음에 중국 편,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편. 제목은 유라시아 비단길 아시럽 평화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휴대폰이나 그 인터넷 연결되신 분들은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 이렇게 치시면은 아마 여러 글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동영상도 있고요. 이미 뭐 KBS, MBC에서도 다 이미 그 강명구 선생님을 다 소개해줬고 또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의 평화의 염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명 선생님은 이 책이 이제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 언어로 마라톤 뛴 나라의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그런 작업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그 주인공인 강명구 선생님의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명 선생님 그 준비하신 PPT 로 저희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교무님이 소개하신 대로 2017년도 10월 1일 날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준열사 기념관 앞에서 제가 출발해가지고요. 제가 좀 지켰죠. 점점 따라서 2018년도 10월 5일 날 중국의 단동 압록강까지 뛰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최초의 공언했던 대로 평양 직고 판문점을 통해서 서울까지 오겠다는 공언은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 쓰신 시인데요. 송영 교수님이 한번 낭독해 주실래요? 예, 제가 낭독할까요? 예, 원 교수님이 낭독해 주시죠. 송인엽 교수님이 해주시죠. 예. 예. 지금 여기 낭독하실 선생님은 우리 강명구 선생님의 서포터입니다. 송인엽 교수님이십니다.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예. 내 고향은 송림. 38선을 넘고서 반백년 지냈어도 내 고향은 못 가는 곳. 2억 마일리 미국에 왔어도 미국보다 먼 곳. 날개를 달까 통곡을 할까. 어렸을 적 친구들을 지금은 남남이 되었어.
두고 온 강 대동강은 내 핏줄에 흐르고 있다. 고향이란 나하고는 핏줄을 나눈 사이 눈물이 있어 두고 온 강 내 선창에서는 지금도 백고독 소리 목이 메인다. 피 맺힌 소리.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쓰신 시인데요. 아버님이 이렇게 고향을 그리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묘소가 이 송림에 계신데요. 제 나이 65세가 되도록 한 번도 할아버지 묘소에 성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아버지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생각난 것이 이 남들이 안 한 짓을 해서 주목을 걸면 북한도 이 소식을 듣고 접하고 혹시 문을 열어줄까 그래서 그 유라시아 대륙 횡단 마라톤에 나섰는데요.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유라시아 평화의 길 유라시아 비단길 아시럽 평화의 길이라는 책 제목을 잡은 것은요. 유라시아라는 말이 지금은 누구나 다 관용어처럼 생각되는데 우리 역사에서 유럽이 중심이 된 역사는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세대는 아시아가 역사의 중심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아시아 구라파, 아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와 유독 일본만이 유라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유럽인의 관점에서 본 단어죠. 극동이라는 말도 아시아가 중심이 된 관점에서 보면 극동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지요. 유럽인이 눈으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게 바로 극동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시럽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땀을 먹물로 삼아서 두 발을 붙삼아 유라시아 아시럽 대륙을 내려간 대서사지입니다. 달리면서 평화를 목이며 노래한 세레나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단순히 달리는 행위 하나로도 새로운 인류 문명의 집행을 이야기하는 뻔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달리기 하나로 세계 최고의 대서사지를 쓰겠다고 나섰고 인류 최대의 무대에서 전위 예술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비록 음정 박자도 맞지 않지만 고음도 안 올라가지만 내 몸 전체로 하는 노래하는 그 노래는 최고의 고음을 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듣기가 불편하시죠? 제 발음이 불편한 이유는 제가 2년 반 전에 뇌경색을 알아서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금도 쩔뚝쩔뚝 하면서 배텀을 달리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지난번 유라시아 대륙을 날 때 지나온 16개국 나라를 기재했고요. 저는 달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라는 노래 아세요? 제가 학생들 이 소리가 안 들리는데 현장 반응 소리 좀 들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나요? 현장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예, 선생님 지금 우리 학우들 앞에 있거든요. 다 같이 그럼 불러보시죠. 뭐.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왠지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제가 달려서 온 세상 어린이들을 다 만나고 온 그 사진입니다. 이거는 조지아 어린이들이고요. 요거는 맨 위에 사진은 어느 나라죠? 세르비아 나라고요. 요 아래 왼쪽에 있는 사진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아이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그림이 가장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이게 아마 중국 신장 위구르를 달 때 그 사막에서 외롭게 뛰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이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각국의 청년들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란의 여고생들이고요. 맨 위에 사진이 터키의 여고생, 오른쪽 위에는 이것도 터키 청년이고요. 왼쪽 아래도 터키 청년, 오른쪽 밑에가 이제 세르비아의 청년하고 만났던 그 사진이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단단히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맨 위에 사진이 체코슬로바키아를 갈 때 그때 마침 10월 3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그 한글날 기념 행사를 하는데 이날은 특별히 평창 동계올림픽 그 홍보까지 겸해서 하는 커다란 행사에 그 우리나라의 그 세종문화의 해강격인 그 루돌프럼 그 음악당에서 행사가 치러졌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차르트가 살아생전 이곳에 가서 연주회만 열만 데이스트를 치고 와서 모차르트가 자주 가서 공연을 했다는 그것이고요. 이것은 세르비아의 그 주민들하고 그 세르비아의 소주를
완샷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왼쪽 아래 이것은 이제 그 불가리아의 교포들과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위에 사진은 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경 베이징 대사로 있을 때 제가 베이징에 지날 때 저를 초청해 가지고 같이 송혜엽 교수 이 자리에 있는 송혜엽 교수님하고 같이 방문한 거고요. 그 아래 이제 사진은 이란의 발볼이라는 도시를 지날 때 이 시장님이 저를 초청해 가지고 발볼의 그 상징 꽃, 그 도시의 상징이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그 꽃이 평화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도시에 평화 마라토너가 지나가줘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저에게 꽃다발을 걸어주고 이 기념패를 전달해 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 사진들은 이제 그 외국 각 현지의 언론에 출연했던 사진이고요. 맨 위에 사진은 세르비아에서 찍은 세르비아 국영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온 것 사진이고 왼쪽 위에 사진은 터키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거 왼쪽 아래 사진도 아마 터키 하버 미디어 그룹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 사진은 그 조지아의 그 구정날이었어요. 구정날 우리나라 KBS의 아침마당과 같이 그런 방송이었는데 제가 송 교수님과 함께 생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대담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이건 이제 압록강 단동까지 와가지고 KBS 인터뷰하던 그런 사진입니다. 맨 위에 사진은 이제 이건 당나귀보다 위에 탄 사람이 더 큰 것 같죠? 동물 학대 수준의 사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카드 잡았고요. 요거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그 오른쪽 왼쪽 위쪽 사진이고요. 이것도 카자흐스탄, 이거 키르기스탄 오른쪽 위에 사진 키르기스탄의 어린이가 이제 조랑말 몰고 가는 사진이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 아래 사진은 이제 양치기 목동이 제가 달려가는 것을 보고 말 타고 달려와서 자기 말을 등을 내주면서 한번 타보라고 그래서 타봤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외롭게 혼자만 달린 것이 아니라 가끔 이렇게 동반 달리기 한 사람이나 짐승들도 있었어요. 그 맨 위 사진은 이렇게 몇 킬로씩 같이 쫓아와서
쫓아버리면 이렇게 멀쩡한 표정을 짓다가 제가 되돌아서 달리면 다시 쫓아오는 그런 개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원불교 교모님이 한번 같이 와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우연히 조랑말 그 마차가 지나가는데 달리는 속도가 조랑말 속도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한껏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 왼쪽 아래 사진은 이제 불가리아 교포 어린이들하고 이제 같이 동행하던 사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사진은 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찍은 동행자하고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밑에 사진은 아주 기억에 남는 사진인데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과 함께 거리 행진하면서 저의 그 환영 행사를 크게 해줬던 그런 사진이에요. 그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 행사 위에 시민 행사로서 이렇게 가도 행진을 하는 게 극히 제한적인데 고려인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저로 인하여 이 거리 행진을 허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규모가 적을 줄 알고 경찰차 한 대만 선저차로 나왔다가 거의 500명 정도가 나와서 같이 행진하니까 경찰차 사이드카도 몇 대 더 나와서 우즈베키스탄 그 거리를 행진하던 그 모습이 있고요. 가운데 이 넥타이 매신 분이 우즈베키스탄 전 교육부 장관 하시던 이름 성함이 분이에요. 질라트 씨.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청년들만 만났느냐? 그건 아니죠. 각국의 미녀들하고도 이렇게 많은 만남을 했습니다. 이것은 맨 오른쪽 맨 위 사진은 이란의 그 지인의 소개로 이제 제가 가정집에 생일 파티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 사진은 네덜란드에서 출발할 때에 독일인 여자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신장 위구르에서 같이 만났던 여자들 사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 사진은 제가 호텔을 예약해 놓고 가봤더니 호텔 이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 문자로 남겼는데 내가 독일 말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적에 그 연락을 해서 그 호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도와준 그 여성분이고요. 이거는 중국에서 그 제가 이렇게 해서 달려왔다고 그러니까 호텔비 무료, 호텔 여사장님이신데요. 호텔비 무료에다가 저녁 만찬에 이렇게 와인까지 대접을 받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막의 모습이고요. 맨 아래 왼쪽에 낙타 낙타 사진이 있는데 중동 쪽에 낙타는 단봉 낙타라고 그러고요. 봉이 하나만 있는 거고 저기 몽골 쪽에 있는 낙타는 쌍봉 낙타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쌍봉 낙타가 더 추위에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건 맨 오른쪽 밑에 사진은 그 소금 사막이죠. 이제 이건 아까도 아까도 보여드린 그 단둥에서 KBS 기자와 찍은 사진이고요. 왼쪽 위에 사진은 그 압록강 철교를 못 건너간 섭섭함에 날아가는 기러기 형태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오른쪽 위에 사진은 압록강에 발을 담근 사진이고요. 이제 아래 두 사진은 백록담 천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소주 한 병과 사과 하나를 단촐하게 가지고 올라가서 천신제를 지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베토벤은 평생 불멸의 연인을 찾기 위해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의 열정이 음악으로 승화되었죠. 저의 마라톤이 나의 그리움, 나의 불멸의 연인을 찾아 나선 여정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 한 여인을 찾던 발걸음이 이제는 통일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바뀌었을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5,000km 뛴 내용을 이건 뭐 다 얘기해 주실 수는 없고 아주 감동적인 장면들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젊은 날의 열정을 지금은 이제 통일을 향한 열정으로 이제 바꿨다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지 계시는 베트남하고 이제 직접 선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목소리를 통해서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하고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명구 마라토너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뛰시는 지역이 어디쯤이신가요? 여기서 제가 하루에 35km 정도씩 뛰는데요. 이틀만 더 가면 우리나라의 38도선하고 같은 북위 17도선으로 옛날에 베트남이 남북으로 갈렸었죠. 그 17도선이 통과하는 동화라는 그 성도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노이에서 출발하신 건가요? 예, 하노이에서 10월 하노이에서 1일 날 호치민까지. 예. 예. 그러면은 하노이에 보면은 밑에 호아빈 뭐랄까요? 우리 같으면 도에 해당되나요? 호아빈, 그다음 탄호아, 그다음에 응호안이 있는데 어느 현을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이미 세 현을 다 지났나요? 예. 지금 아, 그 밑으로 이제 후회 세연은 쪽으로. 다들
예, 예. 예, 여러분들 그 후에라는 곳은 우리 경주 같은 곳이에요. 그 베트남의 그 가운데에 있는데 지금 이제 후에 방향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그 38선하고 같은 위도 쪽으로 지금 향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강명구 마라토너님 그 하루에 몇 킬로 정도를 뛰시나요? 하루에 35km를 뛰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그 아시룩 대륙을 횡단할 때는 하루 풀코스 마라톤 길이인 42km 정도를 뛰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35km 정도를 로 줄였어요. 어떻게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지금 더없이 좋아요. 식사도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제 목소리도 아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그 뇌경색이라고 하니까 전혀 뇌경색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아주 정상적인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뛰면서 예, 오히려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뛰면서 달리면서 이 평화를 원하지만 제 몸의 질병 치유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마라톤의 목표는 뭔가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의 화염이 휩싸이고 있죠. 예, 예.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평화 마라토너님 그 마지막이 바티칸 교황청인데 여러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바티칸 교황청이 마지막 그 마라톤 지점이 그렇게 설정을 하셨나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요점인데요. 원불교인 당신이 왜 천주교의 교황청을 달려가나 하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민족을 한 자리에 300만 내지 500만 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현 시점에서 지구상에서 오로지 교황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황님이 판문점에 와서 2023년도 크리스마스 미사를 보신다고 하면은 아마 그 천주교 신도들은 100만 정도가 판문점으로 몰려들 것이고요. 저는 교황님의 결심만 서신다고 하면 지금 부산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BTS한테 찾아갈 거예요. 너희들 교황님이 여기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미사를 보시러 오시는데 너희들 여기서 평화의 음악 축전을 벌이자 판문점에서 아마 거절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 아미들 한 100만 정도 몰려들겠죠. 우리 평화를 갈구하는 평화 시민들 100만 몰려들 거고요. 그래서 세계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면 한 300만 내지 500만이 판문점으로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한반도의 역사의 물줄기가 확 바뀌어버릴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시고 또 그렇게
실현시켜 보시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강명구 선생님은 그야말로 연세도 좀 사실 지긋하신 분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20대, 30대는 그래도 마라톤을 좀 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5,000km 대륙 횡단 마라톤 때도 매일 40.195를 42km를 뛰시고 지금은 35km를 뛰신다 그러거든요. 뭐 거의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저도 사실 제가 그 중국을 횡단하실 때 비행기를 타고 갔었어요. 갔는데 그 뛰시는 걸 옆에서 제가 보고 저도 잠깐 뭐 뛰기도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제 체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이제 그런 강인함을 보이셨고 또 옆에 트럭들이 그 도로에 트럭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명구 마라토너가 뛰시는 그 간격이 그 트럭이 한 뼘 정도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그 아주 휙휙 지나다니는 거예요. 저러다가 혹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고 묵묵히 앞을 바라보시면서 뛰시는 걸 보고 아 진짜 강인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강명구 마라톤님 그 15,000km 그 세계 그 평화 일주 하실 때 왜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하셨나요? 이번에는 바티칸이 목표지만은 그때 뛰실 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하셨는데 왜 네덜란드 헤이그를 기점으로 잡으셨어요? 그때는 110년 전 이준열 수사가 자주 독립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네덜란드 헤이그에까지 갔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톤을 내가 이어받겠다. 그런 심정으로 네덜란드 헤이그를 선택했죠. 이렇게 그 일주 하실 때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인상적인 풍경이며 또 많은 사람들 뭐 환대도 받으시고 또 위험한 상황도 많으셨을 텐데 그 중에 뭐 몇 가지 아까 얘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뭐 잊을 수 없는 얘기라 그럴까요? 그 세계 마잠 그 횡단 마라톤을 뛰실 때 거의 지구의 반 이상이죠. 그렇게 돌으셨는데 그 뛰시면서 어, 잊을 수 없는 이야기랄까 가슴에 남아 있는 게 있다면은 한두 가지 더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우선 개한테 물린 일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개하고 사람 간에 맺어진 평화협정이 우리 인류가 맺은 평화협정 중에 가장 오래된 평화협정이고 가장 성공적인 평화협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몇만 년 전에 개는 사람과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인류의 GDP는 산업혁명 때 늘어난 GDP를 훨씬 능가하는 50% 정도의 GDP의 그 성장을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개와 사람이 협력해서 사람은 개처럼 빠르지 않고 개처럼 후각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개의 빠른 발과 개의 후각을 빌려서 사냥을 했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근과 끈기와 그것이 결합해서 GDP에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왔고 그럼으로써 오늘날
지구상에서는 인간이 개체수가 가장 많은 포유동물로서는 인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개체수가 많은 포유동물이 개라 그래요. 그러나 인간과 평화협정을 거절한 늑대는 오늘날 멸종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협정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개하고의 관계를 통해서도 생각이 들었어요. 예, 참 개한테 물리셨으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이런 참 개와의 관계를 생각하신다니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지금 베트남을 달리실 때는 뭐 위험한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베트남 길도 세계적으로 위험한 길 중에 하나죠. 좁은 길에 차와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섞여가지고 그냥 연 경제 성장률 7% 8%를 이어가는 역동적인 나라답게 우리가 성장할 때 그 안전불감증이 생각났는데요. 그런 안전불감증 같은 것을 많이 보고 느낍니다. 여기 하루에도 한 두 건씩 막 사고를 목격하고 달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보내주신 글을 통해서 베트남 좀 달리시면서 느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어떻게 베트남 분들은 잘 이렇게 환대를 해주고 있나요? 예, 요즘은 한국인을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유모차를 끌고 달리잖아요. 그 유모차에서 태극기하고 베트남기를 같이 달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달려와서 쫓아와서 말 걸면서 한국에 한 10년 살았다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음식점에 가면 음식값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 또 엊그저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더니 음식값이 10만 동 정도 나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30만 동을 또 후원금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화 마라톤이 이제는 국제적인 협찬까지 받아가면서 뛰고 있구나. 아, 평화의 바람이 좀 더 세게 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예, 아마 머지않아서 제 생각인데요. 아마 CNN이나 알자지라에서도 취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강명구 마라토너님 옆에 서포터 계시죠? 조헌정 목사님. 예, 조은정 목사님이 예, 같이 잠깐 좀 출연해도 될까요? 목사님, 예, 예, 가운데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예, 제가 그냥 됐네요. 따로, 예,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같이 서포터를 해주시고 같이 뛰시나요, 목사님?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아, 또 저는 예전에 한번 같이 뛰어본 적이 있는데 예.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저는 조그만 자전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고 여러분, 우리 조헌정 목사님, 여러분 한번 인터넷 갖고 계신 분 한번 쳐보시죠. 조헌정 목사님 치시면은 여러 가지 프로필이랑 아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님처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평생 고민하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한반도의 예. 평화 문제나 그동안 예. 뭐 우리 이 시간을 다 빌려도 말씀을 못 해주시겠지만은 우리 여기 지금 원광대 학우들이 목사님하고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서포트 하시면서 느낀 점 또 한반도에 대한 평화의 바람 이걸 우리 학우들에게 좀 몇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반갑습니다. 강명규 평화 마라톤님은 제가 여러 번 그 유럽의 마라톤을 끝낸 이후에 함께 만남이 있었습니다. 같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번에 베트남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때 제가 베트남 일정 2달간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 20년 전 제가 이제 미국서 살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향림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신문에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본의 그 스님 한 분이 자기 절 뒤에 있는 큰 화강암을 캐가지고 그거를 한 직경 1m짜리 동그란 매끈매끈한 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돌을 큰 돌을 수레에 싣고 현해탄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부터 임진각까지 그걸 끌고 갔는데 그 이유가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용서를 빈다. 이게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저도 기회가 되면 언제 베트남에 가서 우리 한국군이 저지른 범죄,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쭉 목회하고 하다가 은퇴를 한 지 5년 됐는데요. 강명구님이 이번에 이렇게 베트남을 가게 돼서 겸사겸사 베트남 가는 일 강명구님 돕기도 하고 또 저는 목사로서 그동안 품고 있었던 그런 전쟁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베트남 언어로 돼 있는데요. 그 글자는 이제 제가 목사로서 전쟁 그 한국군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뒤에는 평화라는 글자를 달고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남북 갈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손해도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마을에 뭐 한 100가구가 사는데 그 형제가 둘이 있는데 굉장히 싸운단 말이에요. 돈도 잘 벌고 한 형제는 잘 살고 한 형제는 못 사는데 서로 맨날 싸워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흉을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세계에 나가면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세계 사람들이 묻습니다. From South, from North. 저는 처음에는 From South에 왔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면서 묻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저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북쪽에서 왔냐 남쪽에서 왔냐 이렇게 물으면 창피합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고 저는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 K-컬처라고 그래서 굉장히 세계에 많은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동시에 또 불명예스러운 게 있습니다. 첫째는 자살률이 OECD 평균 2배입니다. 그거는 15년 전부터 그래요. 그리고 2위하고 차이가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자살공화국 제1이라는 이 불명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입니다. 아니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을까요?
물론 자살이나 출산이나 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자살 같은 경우에 세계 자살률 2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2위 국가는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 사이프러스 공화국입니다. 이 사이프러스 공화국도 그리스와 터키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1950년대 초기에. 여러분,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고 사이프러스 분단된 또 하나의 국가가 2위라고 그러면 이 분단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자살을 충동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북의 형제들을 보지도 못했는데 미워하잖아요. 그들이 망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경시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너무나 쉽게 자기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종교인으로서 평화와 또 생명을 존중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에서 벗어나려면 하루속히 남과 북이 화해하고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리 아파트 값이 오르고 주식이 많고 삼성 이런 재벌들이 아무리 세계에 가서 많은 자동차를 팔아도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이제 세상에서 좋은 일도 하고 또 성공을 바라고 여러 가지 일도 하겠지만 꼭 남북이 통일되는 그 길이 우리 민족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베트남에서 자행했던 참 그 비극적인 일을 또 참여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베트남민들에게 그 미안한 마음을 또 전달하고 계시네요. 한편 또 그 마음으로 또 우리 한반도의 모든 우리 삶의 어떤 모순인 이 분단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또 통일을 위한 일념으로 함께 서포트를 하시면서 베트남을 같이 뛰고 계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예. 자, 강명구 마라토너님, 조원정 목사님 옆에 계셔서 든든하시겠네요. 예, 든든하고 아주 많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예, 지금 뛰시면서 지금 베트남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호치민 지금 호치민은 지금 하노이시에 계시죠. 돌아가셨지만은 그 유해가. 근데 예, 센다 쪽으로 뛰셨다고 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예. 거기 직접 다녀오셨나요? 일주일 전에 호치민 생가를 방문해가지고요. 거기 호치민 어머니 묘소, 그다음에 형 묘소 같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원래 호치민은 유언을 사실은 본인이 죽으면 화장을 해서 전국에 이렇게 뿌려달라고 했는데 베트남 남쪽 북쪽 정부에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죠. 베트남 정부에서. 그때요. 호치민이 죽을 당시에는 아직 통일이 안 돼서 호치민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선언의 도구로 써먹을 용도가 있어서 그 방북 처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제는 통일도 됐고 이제 그 죽음은 썩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자연적인 현상 같은데 그래서 죽음도 죽음답게 죽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아주 저는
많이 했어요. 이제는 호치민을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평화 마라토론이 우리 학우들이 이제 호치민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트남의 막 간단한 역사랄까 호치민과 관련해서 또 호치민이 어떤 인물인지 또 지금은 호치민이 베트남에서 어떤 베트남 국민들이 호치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호치민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 70년대 말에 이영희 선생의 그 책을 보고 굉장히 그때는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박정희가 집권할 때이기 때문에 그 호치민의 일생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호치민의 그 아주 그 역사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걸 보고 일단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호치민은 그 정말 지도자로서 평생 베트남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또 권력이 주어졌지만 권력을 꼭 알맞은 곳에만 썼지 자기의 그 사리 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쓰지 않은 정말 청빈하고 훌륭한 지도자로서 베트남 국민들하고 많은 스킨십을 하면서 일생을 보낸 베트남 국민들의 그 영웅이죠. 그러나 그는 그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동상도 만들지 말고 또 나의 시즌은 전국 남과 북 중부 지방에 나눠서 뿌려달라고 유언했을 정도로 베트남을 사랑하고 베트남을 위해서 평생을 지낸 그런 아주 그 훌륭한 지도자였죠.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통일을 이뤄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호치민의 지금 베트남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호치민의 그런 삶을 반추해 보면서 베트남 전쟁이 얼마나 더러운 전쟁인가를 파헤쳐서 다시 한번 이슈화하는 역할도 해보고 싶어서 제가 달리면서 베트남 전쟁에 관한 글을 계속 써나갈 작정이에요. 예, 뭐 우리 학우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혹시 이 가운데 베트남에서 오신 학우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베트남에서 온 학우. 우리 지금 이 수업에는 없네요. 여러분들 베트남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를 100년간 받은 나라거든요. 근데 프랑스로부터도 독립을 했고 또 일본이 침략했을 때 그걸 막아내고 또 중국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마침내 현재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하고도 싸워서 이긴 나라입니다. 네, 참 그런 걸 보면은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드물다고 봐야겠죠. 거의 베트남이 유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미국과도 전쟁을 통해서 그야말로 참 미국의 어떤 무기 체계로 봐서는 뭐 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호치민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1975년에 베트남이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새롭게 이제 수교를 협정해가지고 또 이제 가까워졌는데요. 그때만 해도 미국은 이제 적이었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을 해서 이 밑에 있는 그 사이공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수도, 남베트남의 사이공이라는 수도 이름을 호치민이라고 하는 수도로 바꿨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베트남을 종주한 일이 있는데요. 저도 아까 조원정 목사님 말씀처럼 기회가 된다면은 베트남에서 살면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진짜 사죄하고,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뭐 자이든 타이든 그 우리 한국 군인들이 그 베트남인들에게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죄하면서 평생 저도 베트남에서 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연이 안 돼서 지금 이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베트남을 강명구 선생님이 두 발로 뛰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 뛰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그 감동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호치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나라 이제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구 선생님은 암살을 당했지만은 호치민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튼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어떤 나라인가 저도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어요. 꼭 한번 가서 베트남인들하고 함께 대화도 해보시고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근데 아까 강명구 선생님 이 더러운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하게 된 거는 사실 그 조작된 사건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남베트남 지도부가 썩어가지고 암만 퍼줘도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통제가 안 돼서 결국은 미국이 우리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겠구나. 이 남베트남까지 공산화가 되면은 자연히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위험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 패권이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감이 고조돼 있어가지고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통킹 북베트남 해안인 통킹만에 해군 군함을 보내면서 자꾸 도발을 해오다가 이제 북베트남 어뢰정이 몇 발을 쐈지만 그 미군 측 희생은 한 사람도 없고 북베트남 군인들만 10명인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작해서 미군 함정이 공격을 당해서 파괴된 걸로 조작해서 결국은 미군 18만 첫해 18만 명이 참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해에 32만, 결국 54만으로도 안 돼가지고 이제 한국군을 비롯한 동맹군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었죠. 예, 여러분 우리 지금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께서 그 베트남 전쟁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군만 해도 6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민은 거의 4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실 군인은 얼마 죽지 않은 거죠. 결국 전쟁이 일어나면은 거의 90% 이상은 민간인이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베트남 전쟁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줬고, 뭐 베트남 전쟁만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 6.25,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전쟁은 누가 죽느냐면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었는가.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체 장애로 태어나고 있고요. 여전히 베트남은 아직 그 완전히 이렇게
이 전쟁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이런 나라고, 또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트 피플, 배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서 구제를 바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야말로 그 참 비극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막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강명국 평화 마라토너님 참 그 베트남이란 나라가 참 그 비극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베트남은 뛰어보시니까 어떻게 평화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이나요? 제가 2016년도에 한 보름 정도 다낭 근처에서 뛰어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북부에서 중부를 거의 내려왔는데, 거리가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고요. 넓어졌고, 보이는 집들이 오히려 한국의 시골집들보다 더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는 같은 아시아에 속하면서도 유럽의 역사는 알지만 이 동남아시아의 역사는 거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시아가 중심이 될 그런 세계 역사가 펼쳐질 거고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신남방 정책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었는데 잠시 그걸로서 끝이 났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은 전부 중단을 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한국의 먹거리도 아시아에 있고 한국의 안보도 아시아에 있고 또 특히 베트남은 통일시킨 그런 통일의 선배로서의 반면 교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예전에 베트남 갔을 때 그 하롱베이, 하롱만을 보고 야, 여기가 세계적인 그 참 그 관광지구나 하는 생각 들고, 거기서 이제 인도 차이나라고 하는 영화도 찍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가봐서 베트남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베트남인들의 그 순수한 그 웃음이랄까, 이 얼굴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착한 나라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다시 이제 그 일어선 나라라고 하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베트남인들은 어떤가요? 만나보시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베트남 분들은 뭐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은 뭐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도 있을 거고, 지금 베트남에서 또 한국에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노동자로 지금 또 베트남 실습도 하고. 베트남에서 한국에 가 계신 분들이 한 20만 정도라 그러고요. 또 한국에서 베트남에 와 있는 분들이 한 16만 내지 뭐 한 20만 정도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두 나라 관계는 더 협조할 일이 많고, 제가 또 오기 전에 베트남과 한국과의 역사를 조금 공부하고 왔는데, 고려 시대 때 베트남 리 왕조의 마지막 그 왕자가 고려로 망명을 가서 그 고려에서 그 자손들을 보면서 지금 그 베트남 리씨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뿌리를 잡고
이때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철산 앞바다에서 홍어잡이를 하던 조선시대에 홍어잡이를 하던 그 어부가 난파돼가지고 베트남까지 흘러 들어와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다시 올라갔던 스토리도 있고요. 또 바다에 신라 시대 때 해상 왕국을 건설했던 분이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장보고. 장보고가 여기 후에에도까지 진출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베트남과 끈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저도 마음속으로는 베트남이 꼭 형제 같은 나라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베트남하고 닮은 점도 많고 또 역사적인 관계도 깊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근현대사에 같은 분단 국가였지만은 베트남이 먼저 통일을 하고 또 베트남에서 지금 한류도 엄청나고 뭐 그 얘기 듣고 있고요. 또 베트남과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교역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베트남하고 우리는 뭔가 굉장히 끈끈하고 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뭐 엄청난 그 축구 붐을 일으키고 또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고 강자로 만드는 뭐 그런 역할도 하시고 해서 이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나지 않은 북한 사람보다 더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도 빨리 베트남처럼 통일이 돼서 진짜 뭐 지금도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화가 한류가 지금 뭐 그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이 되고 또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근데 강명구 평화 마라톤님 거기 그 얘기하시면서 그 여기 글로 써보내는 중에 포라고 하는 베트남 음식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한국에도 포 음식점이 꽤 있거든요. 우리 익산에도 있고 뭐 서울에도 있고 한데 이게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뭐 쌀국수가 아마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옛날부터 아주 주 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쌀국수에 소고기를 고명으로 쓰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농경민족에 있어서 소는 그 가족과 같은 것이고 커다란 일꾼과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신성함까지 갖춘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웬만큼 부자나가 아니면은 소를 먹을 엄두를 못 냈는데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여기 하노이에서 조금 밑에 남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남딘에 그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큰 소묘 공장을 프랑스에서 건설하게 된대요.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이 몇만이 몰려들어서 그 주위에 쌀국수 음식점들이 성황을 이루고 마침내는 그 프랑스 관리로 와 있던 사람들이 쌀국수 위에다 소고기를 고명으로 올려달라 그렇게 이제 그 하인들에게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인들 자신들은 소고기를 먹을 처지가 안 됐지만 프랑스인 상전들을 위해서 이제 쌀국수에다 소고기 고명을 그때부터 올려 놓고선 봤더니 그 쌀국수와 소고기와 또 듬뿍 얹어주는 그 야채 맛이 그
일대 그 맛의 혁명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북베트남에서는 그게 급속도로 이제 퍼지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전쟁 중에 남베트남의 사이공까지 가는데 30년 걸렸다 그래요. 그런 것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보트 피플들이 이제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수단으로 그 쌀국수집을 많이 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쌀국수의 그런 담백한 맛을 보고 반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없는 바쁜 미국 사람들의 입맛도 잡고 또 쌀국수라는 그 금방 조리가 되는 그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퍼져나갔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쌀국수 지금 거기서 드시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사실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해도 그 입맛 때문에 참 고민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메뉴를 보고는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하루에도 제가 이제 군것질까지 4끼 정도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달리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하루 2끼 정도는 이 쌀국수로 해결하는 것 같아요. 원 없이 드시고 계시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뭐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그 언제쯤 그 호치민에 도착할 것 같은가요? 11월 예정은 한 11월 21일 정도로 잡았는데요. 한 2, 3일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베트남이 11월 20일 무렵에 끝나면 그 다음 나라는 캄보디아가 되나요? 예,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태국에서 방글라데시, 예. 인도 이렇게 쭉쭉 나가시는 거죠. 예. 근데 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있고 밑으로도 가실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횡단해서 가시는 건가요? 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들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그 일정은 빠지게 됐어요. 아쉽지만 빠지게 됐어요. 근데 그 횡단하는 나라 중에는 버마도 있으신데 왜 버마는 버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분쟁 지역이 돼가지고 그 국경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통제가 되는 건가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 일정당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버마하고 파키스탄은 제외가 됐어요. 이번 일정에. 그러면 이제 그 나라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 방글라데시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뛰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 이제 물론 마라토너들은 아무 생각 없이 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께서는 물론 이 마라톤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계의 평화 그리고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영원하면서 또 세계에 우리의 이런 그 평화에 대한 의지를 알리는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만은 실제로 뛰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뛰시나요? 뭐 힘들고 고통될 땐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고요. 내 몸에 고통을 이기고 뛰는 생각밖에 없죠. 아무 생각 없고 또 이제 또 컨디션 좋고 몸이 고무공처럼 이렇게 가끔 가다 퉁퉁퉁퉁 튀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나는 뭐 그냥 콧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도 떠올리고 또 이렇게 그러다 보면 내 몸의 치유가 되듯이 우리 나라의 몸도 치유가 되고 또 우리 자라는 청년 세대들에게는 이 통일 분단의 아픔을 겪지 않고 통일된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사실 통일 얘기를 하면 이 일의 당사자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통일의 이 과업을 다 하고 돌아가셨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결국 아버지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시고 지금은 다들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나 시대적인 소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진짜 밥 한 끼 먹기 힘든 그런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시대적인 소명이었다면은 우리들의 소명은 우리 아버지들이 못한 이 분단을 우리 세대에서는 꼭 이루어서 우리 자식들에게는 K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듯이 K 평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세계 곳곳에서 활동할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소원도 생각해 봅니다. 예, 뭐 이미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예술 그리고 또 뭐 우리 학문도 그렇고요. 또 뭐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쪽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위대함을 알리고 있는데요. 아마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께서도 그 일익을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마라톤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진짜 평화스러운 나라고 또 평화스러운 나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일념, 또 우리 후손들, 후배들, 후진들에게는 진짜 이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이런 강인한 신념으로 지금 뛰고 계신데요. 지금 그 바티칸까지 도착하려면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도착할 때가? 내년 10월 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이맘때쯤이네요. 예, 그러면은. 예. 그럼 아직도 그래서 1년이 남았네요. 그러면은. 예, 1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금방 훌떡 지나가는데요. 그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저 혼자 뛰는 것은 정말 몸이 한 헛고생이 될 것이 뻔하고요. 여러분들이 홍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이 된다 그러면 지구 끝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한다고 그것이 태풍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할 적에 수백 마리, 수만 마리, 수천 마리가 같이 날개짓을 해야 저는 태풍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를 듣는 청소년 여러분들도 저와 마음으로 같이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서포터 역할을 해주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학우들도 혹시 방학 중에 우리 강명구 평화 마라톤님 뛰는 코스로 합류할 수도 있나요? 그러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예, 우리 학우들 가운데 혹시 방학 때 이제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강명구 마라토너께서 어디를 뛰는지 알려드리고
같이 뭐 하루든 이틀이든 합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다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님, 우리 학우들에게 지금 여기 한 뭐 80명 정도가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우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결국 평화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이 외국에 나와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미 폐차된 차가 생생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러시아 같은데 가서 버스를 타서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더니 한국말로 손조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봤더니 거기 광고 또 버스 위에 이제 광고에 글들이 써 있잖아요. 그 글들이 그 지금은 없어진 뭐 학원 몇십 년 전에 있던 학원 광고들이 그대로 실린 채 그 외국의 그 거리를 누비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을 가보니까 그 한국의 고급 인력들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비싸서 못 쓰니까 그 삼성이나 현대 같이 대기업에 그 있던 사람들 또 고위 공직자들을 다시 좀 싼 가격에 은퇴한 분들을 이제 다시 고용해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죽은 차도 버려진 폐차도 부활을 했, 예수님처럼 외국에 나가서 부활을 했고 이미 은퇴를 한 분들도 외국에 나가서 다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혹시 여러 학생들 가운데서 한국에서는 내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길을 좀 더 멀리 두면 자기의 능력을 활용할 때가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좁은 한국 땅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눈길을 먼 데서 두고 가슴을 활짝 열면서 정말 세계화의 주인이 되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우들에게 참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더군다나 지금 베트남에서 이렇게 줌으로 접속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원광대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들 또 후진들 우리 학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리시죠? 박수 소리.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